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또 우리 또 사부님 모시고 지난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울장 콘서트를 이제 매달 진행을 했었죠. 예. 사부님도 뭐 같이 좋은 강의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좀 형식을 좀 바꿔서 이제 찾아가는 거울장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제 기업들, 이제 뭐 직원들, 임직원들 교육을 수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틀로 기존의 거울장 콘서트 형식을 그대로 기업들에게 접목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부님 어떠세요? 이제 뭐 강의도 많이 나가보시고 하시지만, 이런 저희 그동안 해왔던 거울장 콘서트 그 형식을 좀 기업들이 이렇게 좀 기업들한테 다가가는 것들, 이런 그 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뭐 저도 뭐 강의를 뭐 한 20여 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네.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진행해왔던 거울장 콘서트가 그런 형태였었죠. 근데 지금 이제 찾아가는 그런 거울장 콘서트는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참석하시는 분들의 뭐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지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울장 콘서트,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이 청중들, 이 오디언스를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하면은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강의의 수준도 좀 더 높이거나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좀 더 이 세밀하게 좀 더 이제 이 좁혀서 이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형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이 찾아가는 거울장 콘서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많은 그런 이제 우리 이 청취자들, 이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우리 소규모로 요런 청중들로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또 반응이 있기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뭐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시간 또 사부님 또 무슨 얘기 진행해 주실 겁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이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뭐 9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활발한데,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뭔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를 그러면 제넷 앨런은 어떤 지표들을 보고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우리 자산시장,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금리를 뭐 내려야 된다, 뭐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하느니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곧바로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그게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넷 앨런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도대체 뭐냐?
그 제네 옐런이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청취자분들. 예. 예, 그 제넷 앨런이 미국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은행격인 중앙은행의 네. 총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네.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제넷 앨런이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포인트인데, 미국의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이 판단의 지표가 바로 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주로 이제 많이 보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인데, 크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대외적인 영향에 많이 이제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또는 농산물이 기후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그 변수가 없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 때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오는 원자재 변동 요인,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의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물가 지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은 제넷 앨런이 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2%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라고 하면은, 0.25%라고 하면은 약 2% 이상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괴리 현상이 발생된 거죠. 이 괴리 현상을 좁혀야 되는 그 고민이 지금 제넷 앨런에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3대 요소인 임금 쪽에서 고용이 이제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워 왔고, 이 평균 임금이 늘어나고, 여기에 늘어난 그런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이 요인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하고 괴리가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요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그런 압박 요인들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지금 제넷 앨런에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돈 자체적인 요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물적인 요인으로 해서 재료비 노무 경비 쪽에서의 어떤 금리 상승 요인도 있지만,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0% 떨어뜨린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돈을 워낙 많이 찍어서 풀어서 이 돈들이 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런 화폐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화폐적인 요인들에서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본원 통화를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한 본원 통화들이 그동안 돌지 못했어요. 네. 특히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민간은행한테 공급을 하면은, 민간은행이 이 돈을 개인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공급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놨어요. 왜냐? 돈을 꿔줬다가 떼이면 어떠지? 그리고 돈을 꿔준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별로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대 마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뜯길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꿔주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돈을 꿔주는 돈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통화 승수가 늘어나고 통화 승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금융 주식,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통화 승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1달러를 찍어서 민간에 공급을 하면은 그 1달러가 민간에서 어떻게 도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통화 승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본원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통화 승수가 있고 뭐 M1을 기준으로 하는 통화 승수, 즉 이제 그러니까 예금적인 성격의 돈, 그걸 이제 M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축적인 성향의 화폐량, 이걸 이제 M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원 통화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1달러를 찍은 게 민간에 1달러가 바로 공급이 돼서 도느냐? 라고 하는 비율이 이 본원 통화 대비 통화 승수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M1 대비해서 이 보면은 이 본원 통화 대비해서 M1의 통화 승수가 어떻게 되느냐? M2가 어떻게 되느냐? 즉 중앙은행이 찍은 1달러짜리 화폐만큼의 양이 민간에서 도느냐, 아니면은 민간에서 그거보다 덜 도느냐. 지금 여기 이제 차트를 이제 잠깐 보면요. 네. 미국이 이렇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 통화 대비해서 통화 승수가 1을 하회했어요. 네, 그러니까 1을 하회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중앙은행이 1달러를 찍어서 풀면은 1달러가 아니라 0.7달러 정도가 민간에서 돌고 있고, 지금 그게 조금 이제 올라가서 뭐 0.8달러 정도가 도는 거죠. 즉 미국이 돈을 푼 거보다도, 그러니까 일부는 계속 은행에 잠긴다라고 하는 거죠. 잠긴 거, 이걸 이제 통화 승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본적으로 통화 승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면 평균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번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본원 통화를 놓고 보면은 본원 통화 대비로는 뭐 1.6에서 7 정도, 이 정도 선이 이 본원 통화 대비 통화 승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 그러니까 그 예금, 요금을 예금 정도의 그 M1 대비 통화 승수가 뭐 약 한 7 내지 한 10 정도, 이 정도 선이 미국의 그 M1 대비 통화 승수였었는데, 이 M1 대비 통화 승수 지금 약 한 3 정도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0을 풀면은 800 정도 돌아야 된다, 이 말인데, 평균적으로는 그게 지금 돌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은행들이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돈 장사를 하지 않고 위험만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이 이제 잠겼던 거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은행들이 돈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폐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지금 좋아지면서 이 확장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를 회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달러를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선 게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고요. 그 방아쇠를 당긴 이후에 가속도가 얼마나 더 붙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 이 확장기, 이 달러를 회수하는 이 기간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니 무브가 지금 이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에 지금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금년도에 2번 노이즈가 발생이 됐는데, 첫 번째,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 이후에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이런 자산시장의 모습들이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 3월 달에는 유태인계 그런 헤지펀드들이
이 중국의 위안화를 공격을 하면서 한번 노이즈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 6월 달에는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는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이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이런 요인들이 좀 흔들렸는데, 이 요인들이 다시 원위치를 하면서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기 확장기에는 돈이 많이 풀렸던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폐적인 요인과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달러가 너무 이제 많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그 미국의 연준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는 매개체를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풀었다 회수했다 하는 매개체를 미국의 국채를 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이제는 민간한테 팔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 연준이 회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국면에서 작년 연말 이후에 자산시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이 민간에는 미국의 연준 이외에 미국 영토에 있는 민간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토 밖에 있는 그런 이 투자가들을 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러를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니까 달러가 줄어드니까 달러는 강세를 갈 거고요. 달러가 강세를 가니까 달러의 반대측에 있는 그런 개도국의 환율은 약세를 보일 거고, 미국이 국채를 민간한테 떠넘기니까 국채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미국의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그 대체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 대체 자산이 바로 이제 주식, 미국의 주식을 찾게 돼서 미국의 주식이 상승을 했고, 미국의 주식이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개도국의 자산들은 주식과 채권을 막론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작년 연말 이후에 진행이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건의 중국의 위안화 약세, 브렉시트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 노이즈로 인해서 좀 흔들렸던 이런 요인들이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 위치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을 지수로 표현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요인들을 보면서 미국의 달러의 강세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과거의 사이클들을 보니까 7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경기 순환 사이클 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선반영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건의 노이즈로 해서 달러의 강세가 일부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이 다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이 관점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그 미국의 이런 이 달러 이 강세,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입이 탁 트시면 그렇게 줄줄 나오세요? 대단하셔 진짜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 추이 감 잡으셨죠? 저희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귀중한 팁들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좀 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